이 책은 20세기의 교훈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는 손상되기 쉬운 창조물이다. 민주주의는 지금 시민의 자유를 해체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숨지게 하고 헌정기관의 독립성을 억누르는 권력자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모두의 경각심을 위해 몇 개 교훈을 소개한다. 미리 복종하지 말라. 권위주의 시대의 개인들은 억압적 정부가 무엇을 원할지 미리 생각한 다음 요구가 없어도 자신을 내어준다. 예측 복종은 정치적 비극이다. 제도를 보호하라. 보호하지 않으면 제도는 하나씩 차례로 무너진다. 나치의 질서가 공고해지기까지 채 1년이 안 걸렸다. 일당 국가를 조심하라. 다당제를 지지하라. 직업윤리를 명심하라. 정치 지도자들이 나빠질 때는 사람들이 직업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법률가 없이 법치주의를 파괴하거나 판사 없이 보여주기식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앞장서라. 누군가는 해야 한다. 남들과 다른 행동이나 얘기를 하면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칭송하는 인물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에는 유별나고 정신나간 사람으로 여겨졌던 인물들이다. 위험한 낱말을 경계하라. 애국적인 용어를 기만적으로 사용하는데 분노하라. 히틀러의 언어에서 국민은 언제나 국민 일부만을 의미했다. 트럼프도 그렇다. 진실을 믿어라. 파시스트들은 일상의 진실을 경멸했고 역사나 비판적 언론보다 창조적 신화를 더 좋아했다. 탈진실은 파시즘의 전 단계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침착하라. 갑작스러운 재앙이 견제와 균형을 끝장내고 표현의 자유와 공정 재판의 권리를 중단시킨다. 권위주의자들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런 사건들을 이용한다. 속지 말라. 애국자가 되라. 최대한 용기를 내라. 이상은 이낙연 전 총리의 9월 15일 SNS 게시글 폭정의 일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버TV 블랙아웃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이번 주는 또 이제 제가 내일 또 개인 일정이 있는 관계로 네네. 부득이하게 금요일 밤에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아, 예. 뭐 이번 주 평균 최고 기온이 이제 20몇 도 선에서 이제 20몇 도 선에서 거의 끝나고 뭐 다음 주도 거의 그런 것 같은 거 보니까 이제 가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여름 길게 가다가 갑자기 바로 겨울이 올 것이다라는 예측은 틀린 것 같고, 근데 또 몰라, 이러다가 또 뭐 갑자기 또 막 30도 되고 이럴지 몰라. 확 올라갈까? 네. 미친 날뛰기 때문에 뭐 속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가을 된 것 같아서 저도 돗자리 맨날 그 잘자리에 돗자리 깔아놨었는데 돗자리도 꺼야 될 것 같고, 옷장도 이제 옷도 여름 옷 다 마지막으로 세탁해서 집어넣고 이제 긴팔로 다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아까 나오기 전에 이제 기사를 봤는데 이재명이 오늘은 또 그 무슨 청년 2030 청년 간담회를 또 했어요. 아, 예. 거기서 또 미친 소리를 했더라고. 아. 그 이제 그 성 갈등, 성 대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뭐 여자들이 여자들을 미워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여자들이 남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이딴 소리를 했어. 뭔 소리죠? 그게? 그러니까 성대립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마치 그러니까 그 성대립 갈등의 모든 이유가 여자한테 있다. 여자들만 안 그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서로 적대시하는 걸 이해를 한대 또.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거 흔히들 이제 예전부터 이제 그 여적여. 네, 그렇죠. 여성주의자들이 많이 이제 그 일부라고 할까, 아무튼 그 이제 남성 권력자들이 여성들이 이제 집단화, 권력화된 걸 막기 위해서 이제 퍼뜨린 프레임이다, 여적여 프레임, 이제 그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정확히 그 소리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청년들 모아놓고. 아니 그 지역 간담회도 그렇고 도대체 이 사람들 모아놓고 간담회는 왜 자꾸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건지. 네, 계속 그 이제 뭐 아니 그리고 그렇게 간담회 때마다 꼭 한 개 이상의 다수의 뻘소리를 하는데. 그렇죠. 뭔가 사고를 터뜨리죠. 예, 이놈의 지지율은 더럽게 안 떠진단 말이죠. 참. 하지 알겠죠, 그것도.
시절이 그런 시절인가 봐. 아, 뭐 그렇긴 네. 하죠. 예, 시절이 그런 시절. 네. 지금 이 시절이 좋은 시절은 아니다. 네, 호 시절은 아닙니다 분명히.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놀랍게도 온라인 페미니스트들 중에 이제 이재명 지지한 지난 대선 때 이제 막 거의 막 이찍을 천하의 역적 인간 쓰레기 인간 이하로 취급했던 온라인 극렬 페미니스트들은 그동안에 보였던 극렬한 건 매우 다르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발언 아주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니 뭐 그것 좀 비판한다고 아니면 뭐 좀 심하게 욕을 한다고 해서 특히 뭐 그렇게 잘못될 거 뭐 있나?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좀 비웃을 수는 있겠지. 기존에 이제 그 온라인 페미니스트들 중에 네. 이제 그러니까 그 민주 진보 이른바 민주 진보 진영에 섰던 온라인 페미니스트들이라는 사람들은 과연 페미니즘을 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를 부를 수 있는가, 규정할 수 있는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를 규정한다면 다른 많은 이제 그 지지하는 이념 성향들이 있겠지만은 자기 메인 테마는 페미니즘이라는 소리잖아요.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내세우는 거는.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이런 반페미적인 발언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는데 이거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런다는 거는 자기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 자기 메인 테마가 페미니즘은 아니라는 얘기거든, 그거는. 당신은 그냥 민주진보 진영 빠돌이 빠순이 개딸입니다.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여기서 입 닥치고 있다면은. 아, 옛날에는 이제 우리도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죠. 네. 뭐 저 정도까지였나 싶은 의문은 남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게 아직도 끝나지가 않은 거야. 우리만 끝난 거야. 네. 그 맹목적 지지? 그러니까 탈비판적 지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우리만 거기서 다시 탈출을 한 거죠. 탈비판적이 아니지. 탈맹목적이지. 그러니까 다시 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비판적 지지를 안 하는 거니까. 네. 그때 이제 안티 비판적 지지였지. 예. 그러니까 그게 맹목적 지지였지 뭐.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전략적 지지다 그런 네이밍으로 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맹목을 하는 거다. 예.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비를 같이 맞자, 뭐 욕을 먹어도 같이 욕을 들어 먹자, 뭐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했었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뭐 개국본 같은 게 튀어나오고. 그게 지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자기들이 물어뜯을 테니까 뭐 문 대통령은 뭐 그냥 정책 국정 운영 충실하시라. 그게 홍위병이지. 그게 정확히 홍위병이지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서초동에 있었던 공간에서 표현만 달랐지 사실 우리도 똑같은 걸로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이제 벗어났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문재인의 뒤를 이어서 이재명한테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간 사람도 있겠죠. 참 이게 나오고 나니까 참 정말 헛되고 오히려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망쳤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망친 건가 그 생각을 계속해요. 그래서라도 계속 지금 와서 이런 소리라도 해야지 하고 꾸역꾸역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다. 제 스스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말려보고 싶은데 뭐 그렇게 뭐 까는 거 아니더라도 참 근데 뭐 방법이 없네. 그게 반 미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그렇죠. 뭐 사실 굉장히 어떤 사명감 뭐 그런 게 있는 거고. 그 사명감의 실체가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실체도 없고 그냥 고양된 느낌만 있는 거거든요. 느낌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또 저쪽에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저쪽 그 국민의힘 진영에도 그런 분들이 또 수두룩 가시니까. 그렇죠. 이제 그 계몽용으로 깨어나신 분들 이른바. 네네. 이게 그 민주 뭐 진보 진영의 깨시민이나 그렇죠. 저쪽에는 계몽되신 분들이 그렇죠. 똑같습니다. 아 진짜 정확히 똑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자 이제 뭐 이 얘기 잠깐 해봅시다. 이제 관세 협상 이야기. 네네. 지난주 이제 배터리 어디야?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거기 이제 노동자분들 교육하시고 나가지고 이제 당연히 그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 1차적으로 미국 욕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새끼들이 정말 싸가지 없이 공격 맞고 자기들 내부 정치질을 한다고
이용한 거거든 이것도. 그렇죠, 그렇죠. 그 뭐 신고했다고 자랑하는 그 주 임원이던가 우파 예, 의원도 예. 있고 그건 완전 닭대가리고 걔는 예. 진짜로 그런 애들이 미국 정치 수준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정치 수준이 얼마나 개쓰레기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 하나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못했다 이것도 이제 물론 비판을 해야 되지만은 1차적으로 이거는 미국이 양아치 짓 한 게 맞습니다. 사실 뭐 이 관세 협상, 그러니까 네. 미국이 지금 세계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하고 있는 관세 네. 협상도 사실은 뭐 미국이 1차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게 걔 맞죠. 양아치 짓이죠. 예. 걔 쓰레기 짓이죠. 다만 이게 그놈의 그 국제 외교상 그 뭐, 힘의 논리상 그쵸.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힘으로 누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상황인데. 뭐 다 눌리잖아. 네. 다 눌리니까 그렇다고 뭐 아유 저 새끼들이랑 못 해먹겠다고 중국이랑 쉐쉐하고 이제 야 중국이랑 붙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아 그-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하긴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뭐 지금 관세 협상 잘 못됐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관세 협상 자체에 대해 관세 협상 자체 가지고는 지금 그 엄밀하게 따지면 이재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전에 대선 때 총리님이 대선 후보라서 됐다 칩시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이낙연 대통령이래 칩시다. 그래서 지금 뾰족한 수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졌다고로 나오면 네, 답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어요. 유럽 강국들이잖아. 거기 지도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트럼프 없이 갱하잖아. 답이 없다니까. 이건 좀 저렇게 나와버리면 답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이게 이런 전략이나 저런 전략이나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데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아 씨발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또 깔 수만도 없는 노릇이긴 합니다. 트럼프가 양아치 짓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새끼도 지금 구라를 엄청 심하게 쳤어요. 국내 예, 정치형으로.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네. 지금 현 그 대미 외교 상황을 지켜봐도 네. 이거 뭐 하자는 거지? 이런, 그렇죠.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8월 26일 날, 이제 대통령실, 당시에 그 미국 갔다 와가지고 대통령실 얘기한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합의문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되는 회담이었다. 예, 강유정 대변인이 그래서 한 말이죠. 뭐 지금 모자 사인 50개 받아왔네, 뭐 메뉴판에 사인 받아왔네, 난리 떨었잖아. 네. 그거 이제 좀 실제로 지지율도 좀 회복을 했고. 네네,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그 배터리 공작의 그 강제 체포 사건 이후에 9월 18일 날 이재명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그 타임지 인터뷰에서 네네네. 미국 측 요구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다. 그럼 8월 26일 했던 소리는 거짓말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거짓말로 설레발 친 거라는 거잖아. 이게 뭐가 되냐고. 이게. 아무것도 된 거 없는데 네. 분위기 좋았다 뭐 거의 다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우리도 그렇고 미국 측도 또 보면 이 새끼는 뭐지 싶을 거야.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네. 이게 국내 언론사 인터뷰도 아니고 네. 타임지 인터뷰란 말이야. 그 타임즈는 지금 반 트럼프 여론 그렇긴 하죠. 형성용으로 지금 이재명 요 인터뷰를 이용해 먹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필 뭐 웃긴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각이 네네네. 반 이재명 전선을 펼치기 위해 트럼프를 어떻게든 이제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그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아니면 뭐 직접적으로 뭐 맨날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좀 잡아가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미국에서는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타임지에서조차 이재명을 반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 비판 논리에 네네. 끌어들이는 그런 모양새를 보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거짓말 했다는 건 큰 문제죠. 이건 뭐 사소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불과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사이에 네. 이 관세 협상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해서 가서 네. 미국 가서 만나고 와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까지 180도 바뀌는 게 말이 되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미국 투자 못한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8월 26일 당시만 해도 투자 다 된 것처럼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뭐 기업들한테 뭐 이제 뭐 투자 협조 구하고 막 그러고 있었잖아. 그렇다고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26일 날 뭐 그래서 정말 지금 9월 18일 날 이야기처럼 그래서 뭐 협상한 거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관세 협상이 길어질 것이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그 합의안이 도출이 안 돼가지고 네네네. 장기화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략적으로 보면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미국 국내 재판
결과. 네네네. 그거 기다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그거 말고 뭐 뾰족한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게 정말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측에서 한 관세가 무효화되면 뭐 그쵸. 좋긴 좋죠. 그쵸. 예. 아니면은 뭐 그 반 트럼프 매체에서 이제 그런 기사도 나왔더라 보니까 이게 트럼프 왼쪽 얼굴이 무너졌나 그런 사진이 있어. 그래서 뇌졸중 초기 증상이다. 얘 지금 막 갈라 그런다. 그런 기사가 최근에 올라왔거든. 그게 그런 식의 기사는 옛날 그 조지 부시 주니어 네. 됐을 때도 걔 뭐 정신병이 있다. 뭐 바이든도 그렇고. 뭐 바이든도 뭐 치매했고 미국 대통령은 클린턴 이후로 그런 내용의 보도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뭐 클린턴 오바마 정도나 오바마는 뭐 젊으니까 그러니까 젊고 좀 이제 오바마 좀 몸도 탄탄하고 그러니까 그런 논란에서 자유로웠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트럼프 고꾸라지길 기다리는 거냐 혹은 이게 이제 미국 그 내부적으로 위헌으로 판결이 나가지고 협상 자체가 무효화되길 바라는 거 기다리는 거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봐도 뭐 그것도 전략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뭐 워낙 트럼프가 제시한 게 터무니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걸 전략으로 제시할 거면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관세 25%를 우리나라는 당분간 버텨야 된다는 소리잖아. 관세 25% 상황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일단 기업들이 살아남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노란봉투법으로 지금 그 경영권조차 제대로 보장 못 해주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리고 뭐 산재 가지고 계속 두들겨 패고 있는데 이게 뭐 지금 기업하라고 도와주는 게 하나라도 있나 국내에서 법이 뭐 근데 뭐 그 와중에 그 배임죄 같은 거 뭐 완화 시켜준다 그딴 개소리 나오고 있고 예. 배임죄 얘기했었죠. 네. 그러니까는 사실 기업이 좋다기보다는 뭐 기업이 좋다고 누군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업보다는 이제 재벌 오너가 더 좋은. 그렇죠. 네, 기업주. 그러니까 기업이랑 기업 그 오너는 다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고생은 기업에 있는 이제 종사자들, 기업 구성원들이 이제 뺑이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뺑이를 치는데 이득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장님들이 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거란 말이죠. 요상한 행보를 좀 취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무슨 점수를 따겠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뭐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좀 오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가. 네네. 이거 이제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요인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주식을 안 해서 제가 뭐 디테일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견인을 하는 게 있어요. 미국 증시가 많이 이제 부양이 되면서 네네. 견인하는 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점에 계속 기관 투자를 계속 지금 막 계속 부추기 계속 막 그 조인트 까면서 기관들마다 주식 사라고 조인트 계속 까고 있거든. 뭐 그래 국민연금이 최근에 또 많이 샀다는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좀 한국 국내에 그러니까 그 국내 국민연금공단 같은 그런 기관들을 압박을 좀 넣고 있는 모양새라고 보도를 저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의 외부 요인이 있고, 이건 이제 미국 증시가 견인하는 외부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이제 정부가 좀 무리하게 좀 이제 끌어올리는 면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런 걸로는 지금 기업 활동이 제대로 뭐 보장되고 기업이 잘 나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다른 뭐 수출 관련된 지표들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뭐 계속 이제 기업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안들만 통과시켜 있는 상황이니까 대체 8월 26일 날 그 미국이랑 협상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버티기 전략으로 가는 건 좋다 이거야. 정말 버티기 전략을 하려고 준비한 게 뭐가 있냐라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뭐 버틴다 그러면 정부는 버틸 거다 이러면 기업은 알아서 나가 뒤지든 말든 알아서 버티세요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은. 뭐 그냥 간만에 반미 한번 세게 합시다. 뭐 이런 느낌인데. 네. 실제로 지금 뭐 친중 반미 꼬라지 보이잖아. 지금 뭐
반중 시위 이제 막 엄격하게 단속하겠다. 김민석이 그딴 소리, 국무총리가 그딴 소리도 했거든. 예, 했죠. 반미 시위에서는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거 막 저기 뭐 트럼프 저기 인형 만들어서 불태우고 그러던데. 네, 뭐 미국은 또 그런데 관대하긴 해서. 그러니까 예,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뭐 반미 시위하는 사람이 숫자가 별로 안 돼서라고 첫 예측을 했고 지금 드는 생각은 미국은 관대해서 그런 건 아닐까. 트럼프도 별로 안 좋아할 걸 그런 거? 트럼프 안 좋아하겠죠. 안 좋아하는데 뭐 그걸 일일이 이제 중국처럼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뭐 중국 눈치 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고 대체. 일단 그게 뭐 친중이라고 볼 측면도 있지만 이제 그 에이펙 때 시진핑 어떻게든 그 에이펙 경주에 갖다 놓으려고 그래서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경주에서 만나는 걸 연출하기 위한 그 아주 아둥바둥 되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트럼프 근데 시진핑 에이펙이 올까 과연? 일단 트럼프는 온다고 했고. 그러니까 시진핑이 올까? 시진핑도 오지 않겠습니까? 웬만하면 오지 않겠습니까? 몰라 안 올 것 같은데 나는. 자, 뭐 이제 시진핑한테도 그러고 있는 와중에 요즘 이제 좀 북한에 대해서도 이거 좀 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 양반이 이제 그 국회 나가서 이런 소리를 했어요. 북에게 대한민국 자체가 최대 위협입니다.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남한 통일부 장관이 할 소리입니까? 그러면은 북한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 군대가 다 그냥 사라져야 돼? 우리가 그렇게 뭐 공격적이었나? 게다가 지금은 그래 뭐 정동영 장관이 보기에 윤석열 정부는 그랬다고 쳐. 지금은 그래도 이재명 정부잖아. 그렇지. 이 정부잖아, 이 정부. 근데 왜 위협이야?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돼? 이거는 그냥 뭐 남한 자체가 대한민국 자체가 최대 위협이다. 이거는 뭐 그러면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아니면 저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든 그래도 위협이라는 거야? 물론 이제 바로 맞대고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민주정부는 꾸준히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왜 북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죠? 이렇게 통일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쩌자는 거야 이게? 뭐 물론 이제 저는 최근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군의 최대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군의 주적은 지금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이에요. 정권 바뀌고 나가지고 지금 군인들이 너무 많이 죽고 있어요. 근데 그 초급 장교들 굉장히 뭐 오늘도 지금 병 하나 또 훈련 받다고 죽었어요. 네네. 요즘 군기강이 심각하게 해이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지휘체계 자체가 제대로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계속 사고가 터진다는 거는. 근데 여기 안에서 국방부 장관도 제대로 뭐 대응도 안 하고 있고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군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메시지도 없어요. 이 관련해 가지고. 아니 이게 보도가 이게 빠짐없이 나는 것 같은데도 네. 이게 반응이 없네요. 그러니까 뭐 군인권 센터 소장 예전부터 활동해 왔던 그 작자는 여기 안에서는 이런 방구도 입덕 방구도 안 해. 도대체 그러니까 임태훈 몇 명이 죽어야 도대체 말을 할 건지. 이재명이 죽으면 말하겠지. 하겠죠. 임태훈 무슨 군인권 센터야 그런 새끼가 군대당 갔다 온 새끼가 아무튼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이분이 이제 오늘이죠 9.19 평양 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여기에 그 기념문은 어제 공개가 됐거든요. 네. 기사가 됐는데 이게 좀 기념문이 좀 웃겨요.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연내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를 환영하며 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길 바란다. 두 지도자가 다시 만나 평화의 결실을 맺을 때다. 뭐 여기까지 그렇다 칩시다. 근데 사실 좀 공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은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북한군 보냈죠. 파병했죠. 네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제일 우방이 됐어요. 러시아랑. 그렇죠. 혈맹 관계가 됐어요. 북한이랑. 예. 지금 북한, 러시아, 중국 이렇게 3축이 긴밀하게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러시아랑 중국이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고 또 그렇죠, 북한이랑 그렇죠. 중국도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삼축 자체가 굉장히 공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러시아랑 북한은 확실하게 지금 혈맹 관계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트럼프랑 김정은이 만날 수는 있겠지만 김정은도 크게 기대를 안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러시아가 하나 입증한 게 있는데 서방의 경제 제재가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못 줬다는 거예요. 아, 러시아한테. 그렇죠. 네, 네. 러시아는 작업을 해냈거든. 그걸 봤단 말이야. 그래서 러시아 중심 경제 체제로 만약에 굴러간다고 치면은 북한도 미국이 지금 계속 금수 조치, 그러니까 계속 틀어막고 있는데 상관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가능성을 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트럼프가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날 수도 있고 너 옛날에도 만나가지고 나 망신만 주고 그랬는데 내가 뭐하러 만나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설령 만난다고 해도 크게 뭔가 제대로 된 뭐 결과를 내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뭐 여기까지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김정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남북 정상의 약속이 멈춰선 것은 결코 남북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 정세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을 뿐이다. 김 위원장 결단이 지금 이 시기에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한다. 지금 김정은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결단은 핵 포기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포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핵 포기 안 하면 트럼프도 뭘 들어줄 생각이 없어요. 저요. 근데 김정은이 왜 핵을 포기해야 되죠? 핵을 포기할 당위성을 제시를 못해요. 하려면 벌써 했지 그때. 예. 예. 그때 그 베트남에서 만날 때였나 마지막에 베트남인가 하여튼 거기서 했겠죠. 그거 안 하고서 뺑기 쓰다가 딱 걸려가지고 이게 안 됐잖아. 근데 이제 김정은은 여러모로 우크라이나전 보면서 얻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러시아 쪽으로 파병도 시킨 것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전 발발 자체가 우크라이나가 이제 핵 포기하면 미국이 지켜주겠다고 해서 핵을 포기를 했는데 미국이 그걸 쌩 깠거든. 그래서 전쟁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이 쌩 까는 바람에 러시아가 거기를 치고 들어온 거, 거기를 치고 들어와서 전쟁이 터진 건데 그거 보고 생각할 거 아니야. 아, 핵 포기한다고 핵 포기하면 미국이 뭐 해주겠다 약속해봤자 그거 지나고 나면 다 소용없다. 뭐 그런 나라들이 뭐 한둘이 네, 아니기 한둘이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예. 최근에 이제 그 중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어디였지? 카타르였나? 카타르 맞나? 침공했잖아. 근데 거기가 원래 미국이 우방이라고 엄청나게 막 우리가 지켜준다 그랬던 나라거든. 근데 뺏겼단 말이야. 이스라엘이 침공할 때.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반미로 돌아서려고 해요. 지금. 사우디도 이제 미국이랑 군사 협약 맺은 것 같은 상태였는데 옆에 이제 카타르 저렇게 되는 거 없고 이스라엘 침공 받는데 미국이 가만히 냅두는 거 보니까 아씨 안 되겠거든. 사우디는 그 미국의 셰일가스 때문에 네. 손해를 본 게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그렇죠. 사실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고 이미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 동안에는 미국 무기도 사주고 좀 우호적인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를 해왔었는데 어떤 평화 유지 차원에서 미국이 평화 유지도 안 해준다라는 걸 이제 몸소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자체도 뭐 더 이상 국제경제 선로를 안 하겠다. 미국은 우리는 그냥 돈이나 뽑아 먹으려다 그렇게 지금 나오는 추세잖아요. 그럼 김정은한테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어. 트럼프도 경제 제재 풀어줄게 촉가락으로 그냥 나 핵 가지고 있을라대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게 훨씬 이로워 보이죠. 내가 북한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냥 핵 어차피 뭐 계속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여기서 뭐 갑자기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래서 상당히 공허합니다. 뭐 김정은한테 결단 내려달라 이런 소리 하는 게.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한테 이런 소리를 냈어요. 뭐 남북한 사이에 전방위적인 대화 제기가 어렵다면 먼저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 법안부터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이거는 뭐 이것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지금 윤석열 대하듯 이재명 대하고 있거든. 거의 보면. 아 그러고 있죠. 예, 예. 그리고 그거 뭐 다시 2017년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시기로 돌아간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인데 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네. 하여튼 이게 근데 문 대통령께서 뭐 그 남북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정세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냥 하는 얘기고 네. 북한이 의지가 부족했지. 설득- 의지가 부족했던 아니면 전략적으로 그걸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냐고. 북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그냥 설득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설득할 만한 명분을 제시를 못한 거예요. 방법이 없지. 핵 포기한다고 뭘 보장해줄 우리가 보장해줄 처지도 못 되고 그렇다고 미국이 보장해줄 거라고 우리 미국이 보장한다고 약속해줘봤자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국이 쌩까버리면 끝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될 수가 없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설득 자체 능력 부족으로 못한 거지. 뭐 북한의 의지가 부족했다. 아니면 국제 정세가 잘못됐다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렇게 기분 좋게 결단 낸다고 네. 되는 게 아니라 결단을 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쇼즈만 존나게 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 판문점에서 뭐 트럼프랑 갑자기 뭐 급 번개 때리고 그런 거. 예. 존나 유치한 쇼지. 아니 뭐 잘 되면 좋은 거였지. 잘 되면 좋은 거였는데 잘 될 리가 없었다고 애초에. 자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이제 남북 관계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 그러면서 이제 뭐 군사합의도 파기되고 오물풍선 확성기 방송 이런 것 때문에 그제 긴장감만 높아지고 대치 상태로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여기까지는 뭐 수긍할 수 있습니다. 이거 수긍할 수 있어요. 네. 또 아니 괜히 그 윤석열이 자꾸 자유파 타령하면서 그렇죠. 북한을 너무 자극했지 또. 대단한 개짓거리 벌였죠. 예. 자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 좀 그래요. 비상기업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해서 공격을 유도하려 정황까지 드러났다. 김어준 동생한테 들었나? 그래서 사실이라면 실로 충격적이고 천일 공로할 사악한 일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다. 이거 그 민주당에서 요새 새롭게 밀고 있는 외환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문제는 이거예요.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그 전직 대통령 그래서 하실 말씀은 아니죠. 이게 음모론이잖아. 그럼 사실은 아직 지금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거 지금 최근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죠. 한덕수 만났냐? 네. 한덕수 만나서 작당을 했냐 안 했냐? 그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크게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 대목부터 상당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윤 정부가 북한 어민 강제 송환과 서해 공무원 피살, 최전방 감시초소 불능화, 고고도 그러니까 사드 배치 과정을 감사 수사하고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기소한 것은 사법 탄압이자 전 정권 죽이기다. 이 사드 관련해서도 그랬나? 이게 9.19 기념사에 왜 나와야 돼요 대체? 이 얘기가. 이거 너무 민주당이랑 그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목적에 감사와 기획 수사, 억지 기소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고찰을 겪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의 명예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 그리고 기념사를 이렇게 쓰셨어요. 참 많이 실망스럽고 일단.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네. 이 와중에 이제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김정은한테 굉장히 온정주의적이고 그렇잖아요. 네. 싫은 소리 한 마디도 없잖아요. 북한은 이렇게까지 이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민주당 전반이 다 그래요. 네네네. 북한은 아주 저자세야. 심지어 보면은 그 북한은 이렇게까지 온정주의적이고 뭐 인류애가 넘치는데 우리한테는 왜 그래요? 뭐 우리한테라고 하기 그렇고 이낙연 총리한테 왜 그럽니까? 이낙연 총리한테 도대체 왜 그래요? 그 지난주에 이제 저희 녹음 날 이제 저희도 SNS에 총리님이 평상 가셨다는 글을 봤어요. 봤는데 그때는 이제 녹음할 때는 이야기를 안 했어, 솔직히. 안 했죠. 좀 짜증이 나가지고 그 왜 가시냐. 그리고 그냥 인사 차원에서 간 건데 뭐 그거를 그렇죠. 굳이 의미 붙일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짜증은 났지. 저 노인네 이제 뭐 남았다고, 그러니까 뭐 남았다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뭐 정도 없을 텐데 우리한테. 혹은 총리님한테도 그다지 좋은 느낌 못 줄 것 같은데 왜 가셨나? 가서 환대를 받으셨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짜증이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뭐 개딸들이 지랄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하게 지랄할 거라 생각했지만은. 그렇죠. 네네네. 민주당 배지들이 난리 지랄도 아니었죠. 네네. 뭐 고민정까지 들고 나가지고. 고민정 뭐 이원주. 예. 이현주도 있고 박지원도 있고 뭐 잔잔바리들도 있고 아무튼 뭐 지랄발광해가지고 참 그거 보면서 저는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뭐 편가르기 정치가 이제 지금 거의 일상화 돼버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지지자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편이 갈리고 싸워도 정치 지도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네. 뭐 가가지고 뭐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평사 내려가서 명절 앞두고 그냥 총리 내려가셔가지고 그냥 뭐
사담이나 나눠도 오신 건데. 뭐 그리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네. 뭐 그냥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다 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총리님 하셨죠. 네네. 뭐 그런 말씀은 나누셨을 거예요 실제로. 예. 그 사진 한 장 올린 게 그게 뭐 그렇게 문제입니까? 그거 가지고 뭐 또 평산에서는 그 협의 없이 올렸다. 일단 반응이나 나오고. 그다음에 그 누구야 작곡가 김영석 씨가 이제 문 대통령 만나고 왔다면서 네. 전해주는 얘기가 네. 그것도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김영석 씨가 이제 문 대통령한테 왜 총리님 왜 본인이 만나느냐 물어본 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물어봤다.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러니까 뭐 전직 그 저기 같이 오랫동안 같이 국정 운영하던 사람이다. 뭐 오겠다는데 그럼 뭐 만나지 말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사실이라 쳐도 그렇게 글 쓰는 거는 김영석 아우씨 당신은 지금 문재인 씨를 병신 만드는 거 있는 거야 지금 그런 글 쓴 게 자체가. 근데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평산 측의 반응을 보면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떤 뉘앙스를 일단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그 내용 자체를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퍼뜨려 버린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다라는 거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들이랑 좀 연결이 그렇게 되니까 네. 정말 사람 잘못 봤다. 심하게 잘못 봤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무슨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동족 산장에 뭐 비극이라도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북한만도 못해요. 예? 답을 좀 해보시라고. 들어야 답을 하시지. 뭐 아무튼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이 민주당 배지들 막 이렇게 막 들고 이러고 막 지랄병한 거 보니까 야 쟤들은 그 총리님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무서운가 그래서 또 좀 들고 그러더라 한편으로는. 왜 그냥 개 혐오야. 씨발 국힘 혐오하는 것처럼 그냥 혐오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무섭긴 뭘 개뿔 무서워. 그게 정치 지도자가 그딴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그게 무슨 정치야. 그냥 지금 싸워도 지금 내전 상태인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내전 타령 맨날 내전 타령 하는데 지금 내전 벌이고 있는 주체가 바로 민주당이라고. 하여튼 뭐 다음 이 상황까지 봤는데 다음부터는 그냥 총리님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평산에. 아니 그냥 꿋꿋하게 가십시오. 알아서. 가시고 싶으시면 꿋꿋하게 가십시오. 뭐 가시고 싶어서 가시는 거 가지고 저는 더 이상 뭐 거기 안에서 뭐 나쁜 감정 짜증 같은 거 안 가지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인트로에 총리님이 이제 티모시 스나이드의 폭정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신 글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요 책 읽어보셨어요? 얘랑 나 못 봤겠구나. 그럼요. 저는 이제 나는 그거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이거까지 볼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이 책은 한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딨어? 내한테 2시간, 3시간이. 화장실에서 화장실에 2-3시간 어떻게 있습니까? 아니 그 쪼개 보면은 일주일이면 화장실에서 보다 보면 금방 보면 돼. 이게 이제 그 168페이지로 구성된 책인데 챕터가 20개예요. 168페이지인데 그럼 한 챕터가 굉장히 짧다는 소리겠죠, 일단. 뭐 제 나름의 비유를 해보자면은 이거는 그 굉장히 짧고 직설적이고 간결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르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펑크 밴드 앨범 하나 다 들은 기분이었어요. 이걸 딱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책 읽으면서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은 이게 이제 서문에 있는데 이 책은 사실 서문만 제대로 다 읽어도 거의 책 다 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서문에서 거의 압축을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파시즘과 공산주의는 둘 다 세계화에 대한 응답이었다. 세계화가 낳은 실질적이고도 피부로 느껴지는 불평등에 대한 그리고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너무나도 분명한 무력함에 대한 응답이었다. 파시스트들은 의지의 이름으로 이성을 거부한다. 그들은 국민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지도자들이 내세운 영광의 신화에 열광하며 객관적 진실을 부정한다. 요걸 이제 상당히 지금 우리 현실이랑도 굉장히 잘 부합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책은 미국의 지금 현실에 관해서 쓴 책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 책 보면 20개 챕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좀 미국의 특성에만 부합되는 그런 담론들도 있어요. 보면 챕터들 쭉 보면은. 그래서 이제 총리님이 실제로 이건 이제 챕터는 20개지만 총리님이 몇 가지 충고한다고 글을 쓰신 거 보면 한 10개 정도
그 정도 항목으로 이제 쭉쭉 나눠서 글을 쓰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상황에는 부합되는 면들, 좀 보편적인 것들만 추려가지고 정리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은 한 번씩 가볍게 읽어보셔도 괜찮고 못 보신다 그러면 총리님 글만 쭉 읽어보셔도 됩니다. 정말 요약을 잘하셨어요. 요즘 SNS 9월달 들어서 SNS 정치를 재개하신 것 같은데 나오는 글마다 참 버릴 글들이 거의 없다. 유일하게 버릴 글은 평상 가셨다는 글 하나밖에 없었다. 9월달에 쓰신 글 중에. 네네. 저는 이 책이 너무 좀 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은 이제 트럼프한테 저항해라. 뭐 이런 거고 이제 그런 파시즘에 저항해야 한다. 라는 이제 그냥 그 메시지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작동 방식에 관해서 이런저런 식의 이제 해설들이 붙여져 있으면은 일상적으로 파고드는 것들을 어떻게 그 간파해낼 것인가, 혹은 대비할 것인가, 혹은 사람들한테 설득을 할 것인가, 그런 전략적인 측면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면이 있는 거죠. 하여튼 좀 계몽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계몽이지. 그렇지, 이런 게 계몽이지. 자, 뭐 사설보다는 거의 이것도 거의 뭐 오늘 앞부분도 본 내용이나 마찬가지긴 하다. 네. 자, 뭐 네네. 아무튼 이제 후원 소개하고 다시 본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S님, 문상일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에요.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10-8691-0079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반품해 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농사짓는 물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에 그 늦은 옥수수 판매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날 수확해서 거의 바로 당일날 발송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는 이미 다 판매가 되었을 거라고. 당일날 이제 광고문 났었고 다음날 좀 덜 팔려가지고 한 번 더 광고가 났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는 걸 보면은 네네네. 다 팔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완판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잘 확인하시고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 소금빵 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지금 이제 추석 그 선물 세트만 지금 이제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 메뉴 판매 메뉴에 보면은 올 때가 됐죠. 네, 올해도 이제 그 생강청이랑 꽃감단지 2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강청은 한 세트 3만 원, 꽃감단지는 한 세트 58,000원. 꽃감단지 여기 장난 아닌데 여기도 이것도 상당히 치명적인 음식인데 그 꽃감 안에 그 호두 들어있는 거 그거잖아 이거. 네, 맞습니다. 이거 하나 까면 다 먹게 돼. 한 박스 다 먹게 되는데. 이거 맛이 진해가지고 그렇게 막 다 못 먹는데. 저는 원래 꽃감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위험한, 저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아이템입니다. 그렇군요. 예, 하나 사드려야겠네. 안 돼. 위험해 안 돼. 자, 그래서 라만까까 추석 선물 세트 많은 정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해 보죠. 네. 이번 주 사실 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를 꼽습니다. 네. 이놈의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장을 아주 제대로 사퇴시키려고 막 별의별 지랄을 이제 막 거의 가짜 뉴스까지 동원해가면서 지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점입 가경이죠, 점점. 진짜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일단 제가 이거를 월요일부터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것을 제일 먼저 일단 꼽았습니다.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 아니 왜 사법 독립을 위해서 왜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돼? 그러니까 말이죠. 뭐 추미애 답죠. 네. 다만 이제 이게 지금 현 법사위원장이다. 그렇죠. 네. 이거 가지고 이게 그 기자들이 이제 대통령실에다가 이렇게 막 문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브리핑할 때 이제 기자들 네네네. 질문을 했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뭐 입장 없냐. 대통령실 입장 예. 없냐.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는 뭐 당연히 입장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네. 사족을 이제 붙이면서 한 얘기가 네.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편으로 임명된 사람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조희대 물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들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니까 국민 핑계를 또 댔어요. 네. 국민 핑계를 대면서 추미애의 의견에 공감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래서 기자들이 이 브리핑을 듣고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네. 이거 사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는 대통령실에서도 대법원장의 사퇴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사 썼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대변인실에서 50분 뒤에 기자들한테 공지를 내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은 그런 건 아니고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대통령실은 그러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에 붙였던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거를 싹 지워 빼버렸어. 말이 엄청 네. 길어요. 네네. 그러니까 혓바닥이 길죠. 구질구질해져요 말이.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뭐하러 써. 그거를 가지고 확대 해석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한 거지.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서도 뭐가 찜찜했는지 한 17분 뒤에 또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고 맨 처음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는데 왜 자꾸 대통령실에서도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냐. 막 불평을 하는 거야. 지가 그렇게 말해놓고는. 지가 이렇게 뭐 아주 뜯어먹기 좋게 해놓고서는. 그래서 상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것. 어디가?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니까 억지를 쓰고 있죠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게다가 이제 굉장히 논란을 일으킨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브리핑 속기록이 있는데 네. 속기록에서 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는 말을 아예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국가 기록물입니다. 이렇게 국가 기록물로 남죠. 네, 이거 이렇게 수용 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가지고 또 이것도 기자들이 항의를 했죠. 네.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살려놓은 거야. 다시 살렸어. 살리긴 살렸어. 최종적으로는. 하여튼 이거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따위로 일하면 사실 이거 잘라야 돼요. 자르건 뭐 지가 스스로 물러나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만하지. 왜냐면 대변인이 대통령실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국가 기록물 훼손까지 시도했으니까. 그러면은 뭐 실제로는 서로 다 공감하고 있어도 총대 메고 나와야지. 그렇지. 총대 메고 더 이상 대통령실에 부담을 줄 수 없으니 제가 총대 메고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뭐 지금 가타부터 얘기도 없고 대통령실도 반응 없고 그렇잖아. 그냥 뭉개고 가는 거죠. 네. 이거 가지고 또 뭐 여기만 그랬냐? 민주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정청래가 한 얘기 보면 막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사과하고 사퇴해라. 뭐를 사과하라는 그러니까 거지? 이거를 기사에서 이렇게밖에 안 보여줘가지고. 이재명 파기환송한 거 그거 사과라는 거 아니야 이거? 그건가? 15일 했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말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대법원장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냐? 탄핵 대상 아니냐? 이러면 참. 또 뭐 여권에서는 이게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예전에 한번
윤석열 구속도 네. 풀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내란 사건 재판이 자기네들 재판 속도가 마음에 안 드나 봐. 지금 이제 뭐 윤석열 같은 경우도 내란 재판이 계속 좀 출석도 안 하고 있다고 하죠. 뭐 이렇게 소환해도 안 나오고 네. 배째고 있는데 네. 자 어쨌든 이 지규현 판사 부장 판사에 대한 인사 조치가 없다. 이거 판사 바꿔버리라는 압력이죠. 뭐 그래서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 특별 재판부까지 하겠다고. 그렇죠. 예. 뭐 법안을 냈나? 뭐 법안을 내는 둥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력을 넣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노리는 거는 이거인 것 같지만 그 보복성 의심도 굉장히 많이 가죠. 그렇죠. 예. 파기환송 보복이지 뭐. 예. 파기환송을 시켰다.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막 그 성청래가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조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이러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지. 만들어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그 다시 한번 세게 나왔던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에 만났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는 이놈의 그 민주당 계속 하고 있는 그 내란 타령을 하는 거야. 내란의 동조자다. 조희대 네. 대법원장이 지금. 한덕수랑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이재명을 그 끝장 내려고 했다. 뭐 이제. 그래서 그거를 빌미 삼아서 그러니까 완전히 만들어진 억지 빌미죠 이게. 네. 그래서 안 물러나면은 그 민주당 잘하는 거 탄핵 걸겠다. 지금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들어오면 나가라. 네. 이런 거지. 아주 더러운 새끼들 아주. 이게 에휴. 근데 진짜 웃긴 게 이게 정청래도 그렇고 이 강유정 대변인도 그렇고 얘네들 그 기본 인식이 옛날부터 언젠가 막 티를 내는 팍팍 내는 게 특히 네. 막 그 뭐 국정감사나 이런 거 할 때 그놈의 맨날 자기네 선출직 이거를 더럽게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제 권력 서열화를 지금 이제 권력 서열화까지 입에 담았죠. 선출직 뭐 저 임명직 따위가 어디 선출직보다 임명직은 선출직보다 미치다 이런 식의 인식까지 드러낸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았네. 이제 국민의 선택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는데 예. 그 앞서도 이제 그 인터넷에서 총리님 글에도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언어를 왜곡시킨다고 이 파시스트들이. 네. 그러니까 히틀러도 국민을 앞세웠다. 똑같습니다. 국민의 선택. 말끝마다 국민의 선택. 모든 독재자들은 자기가 곧 국민이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선택은 국민의 선택이고. 쿠데타는 시대 정신이고 뭐 그렇게 나옵니다. 다 그렇게 얘기 안 하는 놈 하나도 없어요. 안 그랬던 놈이 누가 있냐고. 안 그랬던 놈이. 국민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이제 뭐 여러 방송에서 뭐 박병석 대표 같은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시험 봐서 자격증 따는 것도 똑같다고. 그 아무나 못 해요. 그 자격 시험을 패스한다는 것도 하나의 어떤 말 그대로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그거랑 국민의 선택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선택 진짜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하는 레퍼토리가 국민의 선택이랑 내란. 네네네. 뭐 그 얼마 전에 이제 나경원이 김민석한테 이제 대정부실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 저신용자 관련해 가지고 제공하니까 이게 뭐 말이 되냐? 네. 뭐 이를테면은 그 사고 안 친 사람 보험금 올려가지고 사고 많이 친 놈 보험금 깎아주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민석이 한다는 소리가 거기서 뜬금없이 내란 소리가 운운하는 소리가 나와. 굉장히 연결되지도 않아. 예, 내란인데 나경원이 뭐 이상한 프레임으로 그거를 뒤집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뭐 그런 이상한 개소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뭐 무조건 말하다가 막히면 너 내란 세력이 이래버리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좀 후달린다 싶으면 나 국민의 선택 받은 새끼 어디서 덤벼 이런 식으로만 나온다고 얘네들이 지금 하는 게 다 그런 식이라고. 나경원도 국민의 선택을 받았어. 맞아요. 나경원도 국민의 선택을 받았어요. 동작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잖아. 자 이게 게다가 이제 뭐 어느 민주당 지지자는 이런 말 하더라고. 상권 분립이 돼 있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사법부 견제하는 거다.
사법부가 의지한테 대법원장 나가라 소리. 그럼 뭐 사법부가 이재명 나가라 소리 해도 돼? 그래도 되네. 진짜. 그래도 되는 거잖아. 되지. 안 되게 벌써. 되는 게 되는 거잖아. 뜬금없이 그냥 이재명도 빨리 사퇴해 이렇게 얘기 된다는 거잖아.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훨씬 본인의 직무에 충실한 겁니다. 그리고 헌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사법은 정치화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사법부가 투표를 안 뽑는데 그렇게 국민이 중요하면 그 투표를 뽑으면 인민재판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투표로서 판사들을 뽑는 순간부터 이거는 그냥 정치가 되는 겁니다. 뭐 국민주권, 뭐 국민의 선택 그렇게 국민 내세우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에 있는 권력은 국민 아닙니다. 법입니다. 법. 국민의 선택 그러죠. 국민주권 그러죠. 국민주권 어디에 명시되어 있고 뭘로 보장합니까? 헌법으로 보장합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죠. 법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법이 제일 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무슨 뭐 말만 하면 국민주권이고 국민의 선택이래. 법치주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공화주의고 나발이고 뭐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 그런 것도 다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정권 만약에 정권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뭐 국민의힘에서 지금 니네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은 니네 자유는 사라져. 그렇죠. 그때 가서 뭐라 그럴 건데 그러면. 그럼. 국민의 선택이 되고 국힘이 국민의 선택이 되고 그러면 뭐라 그럴 건데. 뭐 보트 피플이라도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면 또 이제 딴소리 하겠지. 뭐 축창 또 들자 하겠지.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재판이 이런 게 자꾸 여론에 좌지우지 돼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다수결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야. 다수결이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런 법보다 여론이 앞서면 안 되지. 뭐 그다음에 막 무슨 뭐 사회계약론 이런 거 가지고 오면서 그래서 이제 국민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 독재하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사회계약론 그게. 그렇습니다. 그 프랑스 혁명 끝나고 그 자코뱅파 애들이 그 장자크 루소인가 사회계약론 이분을 아주 끔찍히 받들어 모셨던 거 아니야. 이 사회계약론 가지고 별의별 짓들을 다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루이 14세 루이 몇 세였어 그 마지막 이제 황제. 프랑스 황제 16세인가 14세인가 몰라. 목 단조대 날리고 막 그랬잖아. 신나게. 그게 그 사회계약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걸 핑계로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급진 개혁을 밀어붙일 때도 이게 다 국민이 원하는 거다 이걸로 해서 밀어붙였다고. 그러다가 이제 작살났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서 다시 나폴레옹 황제 체제로 그러니까, 돌아갔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역사의 반동을 세게 일으켰죠. 그래서 삼권 분립을 제시했던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법관은 단지 법률의 입으로서 말해야 하며 개인적 의지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투표로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 기술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예. 그게 안 되니까 사실 불만이 있는 거지. 그렇죠. 예. 니네들 뜻대로라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국민은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제발 착각 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도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법을 잘 지켜 나가야지. 그러니까 국민이 법 위에 있으면 그건 야만이에요. 야만사예요. 문명사회가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하는 것처럼 막 툭 하면은 그 다수 쪽수 가지고 뭐 이상한 법률을 막 만들고 뭐 국회의원 그 민주당 걔 누구야? 뭐 한복을 뭐 입는 뭐 아니 뭐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병주 김병주 그런 법이나 그런 이상한 법이나 내고 법 같지도 않은 그거를 뭐 시간 낭비해서 법으로 만들어내냐고. 그것도 지치적이라고 또 연락 웹잡 만들어서 돌리고 있잖아. 데일리 병주인가 뭔가. 완전 탐관오리의 정형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니만 국민이는 나도 국민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 때려주고도 돼 그러면은. 그러니까 너덜너덜해지는 거야. 이제 국가가 도대체 이제 국가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국민이 법보다 국민이 위에 있으면은 그냥 싸움 제일 잘하는 놈이 짱먹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싸움 잘하고 싶다. 갑자기 잘하고 싶다. 뭐 사람 먹다는 기술자들이 짱먹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개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총리님이 오늘도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네. 뭐 요즘 이제 SNS 정치 활발하게 하시는데 나오는 글마다 정말 버릴 게 없습니다. 네.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어느 쪽을 성공시킬까? 정부 여당의 사법권 파괴가 본격화했다. 우려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검찰청을 없애기로 했다. 검사들은 보완 수사도 못하고 기소만 담당할 것 같다. 수사는 행안부 산하 두 기관이 나누어 맡고 경찰은 비대해진다. 수사와 기소의 최고 목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다. 이 검찰 개혁이 그런 목표 달성에 좋을지는 별로 논의하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법원 파괴다. 특히 대법원장 축출 공작은 난폭하다. 여당에서 사퇴하라고 하자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더니 말을 바꿨다. 말을 바꿨지만 의도는 바꾸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했으나 여당은 사퇴, 탄핵, 대법원 대구 이전 등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급기야 대법원장이 대통령 대행을 만나 재판을 얘기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들이댔다. 독재시대에도 없던 폭거다. 사법개혁은 따로 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외부평가 도입 등 5개 항이다. 법원의 정권의 입김이 들어가기 쉽게 만드는 내용이다. 또 다른 꿍꿍이도 있다. 대통령이 5개 재판에 오른 죄목들을 법에서 삭제해 면소 판결을 이끌어내거나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는 것 등이다. 법치주의를 초토화시키는 무차별 폭격이다. 그런 움직임들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옳다. 대법원장 축출 공작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모두 무죄 또는 면소로 만들 때까지 이런 소동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들은 대통령 연임 개헌을 띄웠다. 대한민국은 운명의 기로에 내몰렸다. 만약 권력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실패하게 된다. 반대로 그런 무죄 만들기에 실패하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에 성공할 수 있다. 어느 쪽을 성공시킬 것인가? 그 중대한 선택이 대한민국 앞에 놓였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법 파괴가 결국은 이제 법치주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고, 법치주의를 파괴시킴으로써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규정을 하신 겁니다. 이게 법관들이 너무 조용해.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 법관회의가 네. 마지막에 열린 게 4월이야, 5월이야. 그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 파기환송 나오고 네. 나서 네.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 대법원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을 파기환송했다고 네. 그게 선거 개입이라고 네. 그 일부 법관들이 그거를 전국 법관회의 소집을 한 거예요. 간신히 그것도 꼼수 써가지고 네. 하루 연장해가지고 딱 필요한 인원 20명인가를 채워가지고 겨우 이제 그걸 했어. 네. 다만 이제 아무것도 성명으로 채택되지는 못했죠.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냐고. 그러니까. 응. 지금이야말로 들고 일어나야 될 때가 된 거지 사실은. 자기들이 법의 수호자라고 스스로를 자임한다면은 법을 수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법을 수호해야 될 때 아닙니까? 이게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사법파동이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그 사법파동을 통해 가지고 대법원장이 물러난 거는 오직 법원 내부의 네. 요구 때문에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국 법관들이 네. 모여서 의견을 내 가지고 네. 대법원장 지금 이분은 대법원장 직을 수행하면 안 된다. 네. 뭐 비리 같은 것 때문에? 아니면 이 정권 친화적이다. 네. 네. 이 사람은 충분히 정치적이다라는 그것을 이유로 물러난 적은 있어도 이렇게 외부의 압력으로 대법원장이 물러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게 되면 네. 사실 사퇴 압박도 없었어. 네. 박정희도 예전에 그 불만을 갖고 어떤 식으로 압박을 했었냐면은 그 제주 지법, 하여튼 제주 고법, 하여튼 어떤 그때 당시 판사가 그 출장을 갔을 때 그 뭐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걸 이유로 구속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구속 안 시켰지. 뭐 근데 이제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야. 막 그 대단한 거를 받은 것도 없고 네. 당신은 이제
요즘처럼 공무원들 출장 간다고 출장비가 이렇게 따박따박 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네. 그냥 뭐 약간의 숙소 이런 거 제공받고 제공받고 식사? 그러니까는 액수도 그렇게 고액이 아니었다고 해. 근데 이걸 핑계로 당시 불만이 있던 박정희 정부에서 이 법관들 군기 잡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한번 일어났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1차 사법파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한 6차까지 있었다고 하는가? 네네. 네. 그 과정 속에서 대법원장을 직접 그렇게 저격하고 건드리는 일은 박정희도 하지 못했던 거야. 네, 이재명은 합니다. 아, 해버리네. 파기환송 시켜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아유, 진짜. 여기 또 스물스물 올라온다. 아, 근데 그게 최선이었어. 최선이었어요. 최선이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거 초유의 사태고 우리 전례 없는 일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네. 유력한 대선 후보자가 그 지경이었다는 그 자체가. 네. 그렇게 보면 전례 없는 상황에서는 전례 없는 판결을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것도 뭐 일리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파기자판도 뭐 그 논리로 얘기하면은 파기자판도 저는 못할 게 없다고 못할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랬으면은 진짜 그 당시에 바로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될 수도 있었어요. 뭐 이제 파기자판하고 물러나면 되지.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아니 근데 그거 항상 법을 중심으로 해야지. 뭐 이제 그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뭐 아니다. 에이, 못하겠다. 무서운 생각을 했어. 무서운 생각을 했어. 무서운 생각을 했어. 하지마.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해야지. 그치,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했어. 법대로 했는데 이놈들이 무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아니 사람이 사람 행동을 했는데 최소한의 도리도 없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씨님 말씀하신 거, 이 무도한 작자들을 도를 지키면서 상대하는 게 과연 옳은가? 그러니까 도를 지키면서 상대하면 무도한 작자들을 이길 수 없다. 라는 생각에 젖어버리게 되면은 흑화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렇죠. 그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겨내야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막 트럼프 찾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트럼프 찾을 게 아니고. 트럼프가 와가지고 막 다시 막 이재명 끌어내리고 막 윤석열 다시 막 대통령 앉혀주고. 그렇게 하면 그게 나라냐고. 그게. 지난 대선 때 그 이재명 못 막은 거는 다들 이제 우리가 표를 덜 물어서 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이재명을 막으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뭐 트럼프 FBI, CIA 찾고 그건 진짜 그런 소리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정 떨어져가지고 표 안 주는 거예요. 좀 상식을 좀 되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답답해 죽겠어 보고 있으면은.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지지율을 지난주에도 저희 우상호가 김민성한테 예. 추석 전에 60% 네, 지령받았다 그랬잖아. 네네. 그래서 이제 포퓰리즘 대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 뭐 9월 9일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재명이 이 소리를 냈어요. 뭐 그 연 15.9%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저 신용자 대출 이 15.9% 연리 15.9면 이 금융권 중에서도 이 금융권 중에서 뒤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농협 새마을금고도 이자 이렇게까지 안 붙을 것 같은데 2,3금융권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최저 신용자 대출에 대해서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이재명이 먼저 했던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한 거야. 맞네. 네,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이 낮은 신용등급의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면 높은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데 너무 잔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리고 이제 16일날 김병기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저신용, 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 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 지금 금융구조는 역설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게 틀렸습니다. 저신용자가 전부 저소득자 아니에요. 일단. 의외로 고소득자 중에 저신용자 많습니다. 그렇겠네. 그럴 수 있겠네. 뭐 부도 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냥 계속 그치. 사업하면서 돈 대출 계속 땡기고 하면 신용등급 그렇게 높은 사람 많이 없어요. 연체를 했을 수도 있고. 반면에 주담대 받아가지고 꼬박꼬박 갚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년, 20년에 걸쳐가지고 그 대출 다 털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엄청 고신용자지 되지. 저 SNS 봤는데 이거 신용 점수 있잖아요.
은행 요즘 만점 받으신 분 만점 계시다고. 받으신 분 있더라고. 대출 완납해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 나 그 처음 봤거든. 그 만점 저게 만점인 사람이 있을까? 나도 맨날 그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고소득자도 아니에요. 그냥 중소득자나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대출 따박따박 다 제대로 갚고 그다음에 뭐 적절하게 카드나 지불카드 같은 거 계속 쓰면서 은행도 돌려주면은 그러면 신용도는 꾸준히 올라갑니다. 신용카드도 좀 써야 된대. 예. 월 한 30만 원 정도 쓰라고 자꾸 토스에서 나한테 문자 보내. 저는 신용카드 없거든요. 신용카드 없고 직불만 쓰는데 뭐 맨날 직불카드 쓰는 습관은 신용도의 좋은 습관인데 이렇게 맨날 나오던데. 좋은 습관인데. 네, 그래서 저도 거의 100% 직불카드만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신용카드 너무 안 쓰니까 네. 조금 올리려면 신용카드도 좀 써야 된다고. 자꾸 쓰라고. 아무튼 이제 이 고소득은 무조건 고신용이다. 이거 프레임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왜곡한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김병기가 네. 저는 조금 음모론을 조금 쓰자면은 네. 뭐 당연히 이제 뭐 이재명 쫓아가는 게 아무 일도 아니긴 하지만 최근에 그 국힘이랑 네. 원내대표끼리 딜 한 번 쳤다가 그거 이제 싹 뒤집혔잖아요. 그렇죠. 혼자 이제 독박 쓰고 두드려 맞지. 네,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 그 9월 초에 국무회의 때 떠든 이거를 물어가지고 다시 충심을 보이기 위해서 개딸한테 어필하려고. 잘 보이려고.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여기서 좀 논리적 비판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학력자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막아야 됩니다. 이 논리대로면은. 왜냐면 고학력이라는 거는 돈 벌 능력을 그만큼 많이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고학력자들은 알아서 하게 냅두고 저학력자들한테 그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소개시켜 줘야 되는 거야. 사실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죠. 좀 문제되는 부분이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준석이 잘 파고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부분인데 여기에 일부는 정말 동일 노동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정규직 전환, 자동 정규직 전환 시키고 임금 똑같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근데 그거 잘 안 되잖아. 현실적이지가 못하잖아. 그렇게 시도를 하긴 하지만은 아니 근데 그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실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그거예요. 애초에 그 고학력을 왜 취득을 합니까? 좋은 직장에 가려고 고학력을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지. 좋은 직장이니까 돈 많이 버는 것도 일제적으로 뭐 사업하려고 고학력 취득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죠. 대부분은 좋은 직장에 가려고 고학력을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병기 논리대로면 고학력자는 좋은 직장에 가면 안 되는 거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병기나 이재명이나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와중에 이제 정말로 이 신용사회를 파괴한 게 누구냐? 대표 지금 최근에 이제 민주당 그 주철현 아들. 예. 200억 원대 사기해가지고 좀 징역 4년 1심 선고 받았는데. 야, 200원인데? 200억인데? 네. 여기는 이제 그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어떤 식으로 했냐? 사업 지원금 뭐 사업 대출을 이제 100% 대출을 해주거든요. 한의사니까. 그래서 이제 개업하기 직전에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그 가맹 한의사 계좌로 10억을 쏴주는 거야. 그럼 내 통장에 10억 있습니다. 보여주면은 10억을 대출을 받을 거 아니야? 저리로. 그러면은 그 쏴준 대출은 바로 회수를 하고 그 대출받은 10억으로 프랜차이즈 병원을 개업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0억까지 부당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된 거거든. 뭐 이제 항변을 합니다. 뭐 그 대출 받은 거 띵까먹은 것도 아니고 다 잘 내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부당 대출인 건 맞지 엄연히. 왜냐면은 한의사가 그냥 자기가 그래 그 10억 받은 걸로 자기가 쓰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남한테 줬잖아. 그렇죠. 내 신용을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이게 재판부에서는 이제 신용 보증 기금을 속여서 보증서를 편취한다는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된다. 그렇치려고 그렇쳐서 돈 받은 거 맞잖아. 아무리 뭐라고 변명을 하든 간에.
양문석네랑 좀 비슷하지. 넓게 보면. 뭐 이제 물론 그 차이는 있죠. 양문석은 그 저기 사업한다고 돈 빌려서 집을 산 거고 이 경우는 그건 아니긴 하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아니 근데 이제 그 여기서 그냥 가입비를 받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뭐 대출받게 알선하고 뭐 그걸 가지고 왜 회사가 챙기냐고. 자, 그러니까 뭐 저 이재명이나 저기 김병기는 그 고신용자 뭐 운운할 거면 이 주차량부터 좀 들고 나가지고 당에서 축출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지경 그러니까 1심에서 4년형 나왔는데 주차량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거 그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말 알지도 않은 소리야. 왜냐하면 이 그 광석 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한이 한방병원 프랜차이즈가. 네네네. 여기가 이제 기존에 그 유명한데 어디야? 자생한방병원. 아, 네네. 여기 아성에 도전하는 시생업체였다. 근데 자생한방병원이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 최측근인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처가다. 그래서 탄압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나? 네. 그러면서 뭐 기존에 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은 관행이고 나발이고 불법은 불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 국회의원이고 그러면 나름 사회 지도층 아닙니까? 관행 조국이랑 똑같네. 뭐 관행이면 불법 누구나 해도 되는 뭐 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넌 걸렸으니까 재수가 없어서 엄마 유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야. 그리고 민주당은 당차원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래 그 최강욱처럼 당원권 정지 1년이라도 하는 성의를 보여라. 뭐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근데 또 이제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저신용자들을 챙기는 척 하니까 이런 식의 이제 포퓰리즘을 남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그게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한 번 해서 지금 이거 15.9%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자 상한 네. 상한을 이제 낮춰가지고 여기까지 내려간 건데 그 전에 뭐 20%도 넘고 그랬으니까 네네. 이게 단기적으로 뭐 좀 저신용자들이 특히 또 소득이 좀 모자란 사람들이 숨통이 트일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여기서 탈출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네. 이렇게 금리를 낮추고 이런 역차별적인 어떤 금리 정책을 펼치면 나중에 점점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안 해줘. 대출을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한다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리스크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이제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좀 재밌는 기사인데 카카오 그 인터넷 은행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 네, 카카오뱅크. 여기는 좀 이제 실제로 고신용자가 오히려 좀 이자를 더 비싸게 받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타 은행에 비해서. 예. 이때가 얘네들이 그랬대요. 인터넷 은행에서 좀 사람들을 많이 땡기려고. 아니 애초에 이게 그 처음에 그 허가를 받으면서부터 법적으로 이제 허들을 둔 게 있어요. 인터넷 은행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그 인터넷 은행은 전체 가계 대출의 30% 이상을 중저 신용자에게만 공급해야 된다. 이게 설립할 때부터 법으로 그렇게 규제를 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른 기존 은행보다 중저 신용자들한테 대출을 더 많이 뿌려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도 올해부터는 그래서 아니 그게 금리까지 낮게 받으라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저신용자한테 뿌리다 보면은 이게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근데 계속 이 캐파를 늘려나가는 식으로 정책을 계속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인터넷 은행 쪽에다가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 은행보다는 좀 그 계좌를 개설하기가 쉽고 대출도 상대로 뚫기가 수월하잖아요. 수월하게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편리하잖아. 예. 네. 편리하기도 하고 좀 허들을 약간 낮췄지. 후발 주자니까. 그러니까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저 그 신용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 그 대출 허들까지 계속 그 정책적으로 낮춰주는 것들 그동안에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역전이 된 거야. 이자율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기존 은행은 똑같이 그 비슷하게 규제를 그러니까 법률을 이런 식의 허들을 적용을 해도 이렇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그 대출자 풀이 달라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은행 쪽에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정부에서 지금 이재명은 이제 뭐 15.몇% 이거 하나 들어가지고 뭐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인터넷 은행 중심으로 그 형성된 어떤 그 대출 시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괜히 지금 뭐 말하자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듯한 그러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지금 쏟아냈고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법안을 준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는 그냥 미국이 보여줬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그겁니다. 그렇죠. 저신용자들한테 돈을 막 빌려줬단 말이야. 굉장히 쉽게. 네, 쉽게. 그래서 야 우리도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겠구나. 미국 사람들이 저신용자들이 돈 빌려다가 집을 막 사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 집을 한 채만 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대출 자체가 하나의 그 상품이 되니까 대출 팔아넘긴 대출을 묶어가지고 다른 은행한테 떠넘기면서 팔고 이렇게 해서 그게 유동성이지. 네, 돈을 돌렸거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 한 채 이미 주담대로 산 사람 있잖아요. 저신용자들 그 사람들한테 집을 그러니까 돈을 또 빌려주는 거야. 집 두 채 사라고 한 채 세놓고 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집불도 없는데 집 막 10채 싣고 그러다가 한 방에 다 날아가고 그런 경우들이 수두룩하다고. 그때 그 무슨 은행이었지? 하여튼 꽤 큰 은행이었잖아. 네. 그런 은행도 이제 터지는 거지. 그거 이제 관련한 영화들이 굉장히 이제 몇 편이 있는데 미국 영화들 그 서프라임 모기지를 다룬 미국 영화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네 있죠. 근데 다들 영화의 완성도들이 높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다는 거는 보는데 그게 굉장히 금융 관련된 그 전문 분야를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지루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영화들이. 그래서 그때 돈 빌려준 사람 이야기부터 그다음에 대출 상품 굴리던 그 금융계 사람들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빚 받으러 다니는 사람을 다룬 영화도 있고 그런 식의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좀 제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네.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조금씩 그 민주당의 입김이 커지면서 그리고 약간 포퓰리즘성 반응 때문에 계속 그 금리 상한을 낮춰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신용자들한테 적극적인 대출을 해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국내에 지금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뭐냐. 2020년 이재명 경기도 시절에 신용 최하위 등급 10%한테 기본금융 연리 1%에 최대 300만 원씩 빌려주는 기본 대출을 실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죠. 이거 이제 5년 지났어요. 그래서 돈 회수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회수한다고 이제 경기도에서 나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자, 이제 만기를 도래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4명 중에 3명 꼴로 돈을 갚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5%가 돈을 안 갚았어요. 네. 게다가 연락도 안 된다죠. 네, 그 다음에 10명 중에 4명은 아예 연락이 안 된다. 6천여 명은 대출 신청 당시에 없는 번호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돈 다 날린 거예요, 이거. 이게 이제 금리를 함부로 손을 대면은 벌어지는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거죠. 모랄 해저드. 그렇죠. 그리고 저신용이 왜 저신용입니까? 돈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저신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돈을 준다 그러는 게 솔직하지, 그냥. 그냥 재정을 써서 돈을 줘. 복지니까 그건. 그리고 욕 존나게 먹고. 그래. 뭐 욕 먹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는데 난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차라리 솔직하게 하자. 설득의 여지라도 있지. 그러니까 진짜 말은 되지. 말은 되고. 지금 말이 안 되는 짓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은행들이 점점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심사를 까다롭게 해가지고. 아예 프로그램을 없애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신용자들은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제2금융권도 넘어서 불법 대부업체까지도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점점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로 그러니까는 그 대부업체들에서도 대출 액수가 점점 줄어. 아니면 이제 잘 안 받으려고 그래. 대부 말고 대출 뚫어주는 그 브로커들 있거든. 대출 브로커들. 대출 브로커들만 더 성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신용자 상대로 뭐 사업대출 같은 거를 기획을 해가지고 대출 뚫어주는 그런 브로커들이 지금도 있는데 저신용자 대상 대출 프로그램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런 브로커들만 더 횡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대부업체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업체는 합법입니다. 완전 합법. 예, 예. 예. 완전 합법. 예. 그러니까 은행 못 가고 이금융권도 안 되고 저축은행도 못 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찾아가는 곳. 러시안 캐시 뭐 그런데. 뭐 그럴 수 그러니까 뭐 산화머니든 이런 게 될 수도 있지. 근데 이런 것도 아니라 진짜 어디 구석에 있는 진짜 일수 찍고 그다음에 돈 추심 찾아오는 애들이 막 진짜 조폭이 찾아오고 이런 대로 흘러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예. 불법 금융의 세계로 갈 수 있다. 근데 이분들이 돈이 급하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런 데라도 가야 되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불법의 세계로 가는 거야. 이자 상한선 따위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러면 이제 조폭들은 또 사기를 치게 되겠지. 그렇죠.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자, 또 이 와중에 이제 이런 또 이제 포퓰리즘 법안을 또 하나 내려고 하는데 나쁜 능력이 없는 이들의 국세 체납액을 일회적으로 탕감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지금 민주당 정태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부랑 조율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패스를 하겠고 이제 이런 법안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5천만 원까지 뭐 체납한 거 코시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그때 이런 게 그 전에 이제 뭐 부채 탕감 뭐 정책도 이제 있었지만 이런 거 이제 어쩌다가 하나 나오는 거는 그나마 좀 덜하죠. 예, 덜한데 막 김병기가 막 뭐 금리를 이렇게 뭐 그리고 지금 이제 낮춰주고 뭐 한번 비탄감 해준 데다가 지금 저신용자 우대 대출 하라고 지금 정부에서 지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세금 체납까지 그 탕감을 해주잖아요. 이것들이 묶이면은 모랄 해저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게 연달아서 나오니까 굉장히 위험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세금 안 내고 계획이면은 나라에서 탕감해 주는데 그렇죠. 빚 안 갚고 계획이면 탕감해 주는데 신용도 신경 안 쓰는 게 오히려 이득 보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 왜 뭐하러 힘들게 돈을 갚냐 이거지. 뭐하러 힘들게 세금을 내고. 자, 이 와중에 이제 2차 소비 쿠폰 지금 푼다고 그러고 있고 다음 주에 바로 시작하죠. 네네네. 뭐 문자 오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와중에 보면은 뭐 경기도 광명시에서 최근에 이걸로 좀 광을 많이 팔고 있어요. 기본사회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뭐 통과시켰다고 하죠. 뭐 그리고 그 이전에도 보면은 이런 이제 이건 언론에 보도자료 낸 기사로 보이는데 19일 오늘 아이뉴스 24에 올라온 기사 이런 기사가 있어요.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률 1위 광명시. 2차 지급 완벽 준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본사회 조례안도 여기서 통과시켰어요. 지자체 최초로 통과시켰는데 광명시 재정 자립도 그렇게 안 나빠요. 35.96%야. 그래도 이제 전국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랭킹은 높은 편이거든요. 우리나라 지자체 한 250개 조금 안 되는데 기초단체 다 합치면은 그래도 수도권인데 광명시가 32위.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뭐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아니지만은 절대적으로 놓고 보면 재정 자립도 50도 안 되는 데는 재정 자립 못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50을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없어. 그냥 없어. 그러니까 지자체는 지금 뭘 한다고 깝치면 안 돼요, 사실은. 서울도 지금 거덕거덕 하는데 이거 지금 소비 쿠폰 2번 나간 것 때문에. 근데 지금 광명시는 뭐 기본사회도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주석 맞이해가지고 뭐 농축수산물에 이제 900원 정도 풀어가지고 최대 50% 소비자 구매 가격 인하를 추진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이런저런 이제 포퓰리즘 정책들을 내놔가지고 그 덕분인지 몰라도 또 지지율이 또 소폭 회복이 됐어요. 뭐 그것 때문인지 뭔지 하여튼 제일 짜치는 부분은 뭐. 이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참 잘하네 하면서 그렇죠. 지지한다는 게 1등이라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또 지지 분포를 보면은 역시나 그다음에 그 5060 405060까지가 거의 중심이더라고 지지에. 네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퓰리즘이 지금 총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 정신 못 차리게 포퓰리즘 정책 뿌려댈 거라고. 네네.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광고하고 하는 그 당선이 됐는데 안 하면 이상한 거지. 그렇죠. 이런 포퓰리즘을 뿌리고 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언급된 프랑스 케이스를 다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프랑스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IMF 직전까지 몰렸어요 지금.
냅두면 IMF야. 참 위험하죠. 그러니까 뭐가 단기 채권이 많은지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탈리아도 여전히 100%가 넘더라고 GDP 대비. 그런데도 이탈리아 가지고 뭐라고 안 하거든 사람들이. 그냥 이탈리아라서 그런데 어쨌든 이제 경제 규모가 EU 안에서 프랑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독일도 프랑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완투란 말이야. 네. 근데 지금 프랑스가 오늘 내일 합니다 이러면은 이게 보통 파급 효과가 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 IMF 직전까지 내몰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 총리가 먼저 총대를 맸는데 긴축 재정 주장했던 총리가 지금 잘리고 새 총리를 지금 뽐내 만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프랑스 시민이라는 작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결국 들고 나서 뭘 하고 있느냐? 좀 국가 정지 뭐지? 정확하게 명칭이 뭐였지? 국가 마비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진짜. IMF 직전까지 갔는데 지금 이대로 냅두면 IMF를 막고 아니면은 긴축 재정을 실시해가지고 어떻게든 빠져나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방법이. 그래서 지금 프랑스 대통령 누구야? 갑자기 마크롱 같은 경우는 좀 용기 있게 결단을 내렸어요. 아 그렇죠. 네. 네네. 안 되는 이대로는 안 된다. 긴축 재정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프랑스 하원에 그 탄핵안이 계류가 됐어요. 지금 심의 중이에요. 올라갔어. 마크롱 탄핵안이. 이거 지금 프랑스 그 하원에 탄핵안 올린 게 그놈의 국민의 선택이란 말이야. 그 르펜 네. 극우 정당. 네. 그러니까 좌파 정당, 르펜이 좌파 정당 중심으로 지금 탄핵안을 올렸어요. 올리기는 좌파 연합 주도로. 웃기는 게 르펜이 하는 소리랑 좌파 연합이 하는 소리랑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아무튼 좌파 연합 주도로 지금 그 마크롱 탄핵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걔네들이 하는 소리가 국민의 선택이라는 거야. 지금 하는 얘기가. 근데 이놈의 국민의 선택은 지금 나라 지금 거덜 내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 그거거든요. 복지 못 줄이고 그것이 뭐 공휴일 이틀 줄인 거 가지고 그렇게 개나리를 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포퓰리즘이 젖어버려서 그렇다니까. 그동안에 받는 복지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그게 당연할 수가 없거든. 그거를 마치 그러니까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전통 문화인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 프랑스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단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 네. 이거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우리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IMF 직전까지 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IMF 맞아본 공포가 있잖아. 40, 50대는 잘 모르겠어. 우리 40, 50대는 어떨지 모르겠어. 저도 IMF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IMF 맞고 나서 크게 고통받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요. 네, 그런데 그래도 그때 그 길거리에 나앉은 걸 봤기 때문에 내 윗세대 사람들이 그래서 IMF 맞으면 안 된다는 의식 정도는 가지고 있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포퓰리즘에 젖으면은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멍청이가 되는 거야. 집단 멍청이가 되는 거야. 이게 집단 지상의 실체가 되는 거야. 특히나 이제 경제적으로 불안할 때 더 그렇죠. 네. 근데 무슨 국민의 선택 운운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야, 이거 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프랑스 상황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네팔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이제 민중 봉기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존 정치권의 부정부패가 이제 한계치까지 다다르니까. 네네. 그런 것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총리님 SNS로라도 이렇게 아주 시의적절한 말씀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참 좋습니다. 예. 네. 그래도 좋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좀 이게 좀 확산이 되면 좋겠는데 최대한 우리끼리라도 열심히 떠들어 봐야지 뭐.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저희 청취자분도 주변 분들한테 총리님 글이라도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공중전이 좀 돼야 돼. 네. 이거는 우리 당에서 어떻게든 힘을 그러니까 좀 내야 돼. 좀 좋은 방법을. 네. 어그로라도 좀 끌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평상 갔다 온 거 어그로는 잘 끌었잖아. 이 어그로는 좋은 어그로가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 만난 게 뭔 도움이 돼. 우리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아무튼 어그로는 끌었잖아. 에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